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46페이지입니다. 목차 3번이 있죠. 자,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할당 시장은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목차가 4번 되어 있죠, 4번. 자,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인데 앞에 할당자가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해석하면, 자, 할당은요, 다른 말로 배분시킨다, 배분. 할당시킨다, 배분시킨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어떤 정보가 즉각 같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서 그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을 가리켜서 할당 효율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시험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자, 할당 시장의 개념을 제대로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이론 문제. 두 번째는요, 할당 시장에서는 특히 계산 문제. 만약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정보 가치를 구하지, 정보 가치를 묻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공부는 완벽합니다. 자, 지금부터 개념부터 보겠는데,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1번, 2번, 3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어떻게 되어 있지? 1번. 자, 할당 시장이란 한마디로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반복합니다. 초과이 있다, 없다. 초과이 없는 시장이 바로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말 바꿔볼까요? 거꾸로 초과이 있다. 있으면요, 할당이 됩니까? 비할당이 됩니까? 비할당. 반복합니다. 초과이 없다. 없으면 할당. 있으면 비할당. 구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요. 투자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수익은요, 10%의 수익이 예상이 돼요. B에 투자하면 역시 10%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C에 투자하면 10%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 수익이 똑같네요. 그럼 이럴 때는 아무데나 투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요, 서로 간에 초과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으니까 초과이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초과이 없다. 초과인이 없는 시장입니다. 초과이 없다. 이런 시장 가리켜서 바로 할당 효율적이다. 얘가 바로 할당 효율적입니다. 이때는요, 어디에 투자도 무방하고, 이때는 고루고루 투자가 되거든요. 할당 효율적입니다. 예를 바꿨어요. 만약 A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20%입니다. B에 투자하면 10%예요. C에 투자하면 10%예요. 여러분은 셋 중에 어디에 투자하죠? 누구든지 A에. 뭐 때문에? 수익이 최고로 높으니까. 이때는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자금이 A로만 전부 다 쏠릴 거다. 집중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초과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초과이 있다. 이럴 때는 전국의 모든 돈이 A로만 쏠리기 때문에 자원이 고르게 할당될 수가 없습니다. 얘가 바로 비할당입니다.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초과이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고, 초과이 있다. 있으면요, 한쪽에 쏠려버립니다. 비할당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현실적으로 투기. 자, 투기는요, 할당일 때입니까? 비할당일 때입니까? 이럴 때 투기하지, 그죠? 크게 묻잖아요. 따라서, 자, 이럴 때 뭐가 생기더라? 부동산 투기. 자, 따라서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경우는 시장이 어떨 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때 투기가 성립합니다. 자, 요 사례를 보면서 초관이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초관이 없다는 말은 2번 보시면 모든 수익이 동일합니다. 모든 수익률이 동일하다. 앞에서 봤잖아요. A도 10%, B도 10%, C도 10%. A도 B도 C도 똑같아. 이런 시장은 초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또 초관이 없다는 말은 바로 정보비용과 이꼴 정보가치가 동일하면요. 정보가치가 같다면, 동일하다면 초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인데요. 3번은요, 조금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노트 보시면, 바로 아래 긴 표가 나오잖아요, 표. 자, 표를 봅니다, 표. 자, 표를 보게 되면 먼저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과 그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장? 불완전 시장이죠. 얘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때 정보비용과 정보가치를 따져보자 해서 먼저 정보비용, 다음에 정보가치, 다음에 초과이율, 다음에 시장의 할당 효율성입니다. 따져보죠. 자,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기준적입니다.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얘는요,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면요, 다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비용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제로가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자, 정보가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제로가 된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완전한 정보.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초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초관이 없으면요,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로 할당 효율적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언제나 초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결론. 다음에 부동산은 불완전 시장인데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비용 들어가지. 예를 들면 서울에 어느 외곽지가 그린벨트가 풀릴 거래. 그 정보를 미리 빼돌려 버리면 큰 돈 벌잖아요. 그럴 때 돈 들어가지, 정보비용. 그래서 정보비용이 들어간다, 한 500만 원 들어갔다고 볼게요. 500이 들어간대. 자, 그래서 정보비용 500만 원 써가지고, 자, 얼마 먹었다? 2천만 원 먹었대. 이게 현실입니다. 2천만 원 먹었대.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고급 정보를 값싸게 얻어가 비싸게 먹었잖아요. 이럴 때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따라오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이럴 때는요, 초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 초관이 있으면요, 할당입니까, 비할당입니까? 있으면 뭐지? 비할당이지. 얘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뭐지? 이럴 때 투기하기 좋지. 이럴 때 부동산 투기가 성립합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자, 이 고급 정보를 개발될 거다. 그러면 풀릴 거다. 이 고급 정보를 500 주고 얻었는데 내가 먹은 것도 500밖에 없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똔똔이 돼버리네. 초관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다. 이럴 때에는 바로 없으니까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이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기억하세요. 결론. 부동산 시장은 초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할당, 비할당 둘 다 될 수가 있다.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따라오셨다면 공부는 끝난 겁니다.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완전 경제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다면 맞는 말입니다. 거꾸로 할당 효율적이면 언제나 완전 시장이다 하면 틀린 말인데 얘도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재 확인입니다. 교재 체크할게요. 교재 보시면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고래 1번 할당 시장의 개념. 또 그러면 1번 보게 되면요. 할당 효율적이란 자원의 할당 또는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초과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밑줄. 초관이 없는 시장입니다. 2번 내려가요. 할당 시장은 또 밑줄 하세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동일한 시장 밑줄. 같아집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죠. 불완전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요. 1번 두 줄 있죠. 동그라미 1번. 모두 밑줄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정보 비용은 존재하지도 않고 초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동그라미 4번 내려줘. 4번. 4번은요.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시장 또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줄부터 밑줄에서 다음 페이지. 밑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또는 초건이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합니다. 요즘은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재 통해서 또는 출판 통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 뭐냐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다음에는 아래 보니까 플러스 정보가치 예제 있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보시면 여기서는 계산 문제. 얘는 계산 문제도 때가 있는데요. 계산 문제는 1월 달에는 아주 쉬운 것만 풀어드리고 정보가치는 언제부터? 다음 달. 3월 달부터 계산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3월 달부터. 그래서 본격적인 계산 문제는 3월 달부터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1월 달에는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드리니까 얘는요 3월 달부터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모두 정리를 마치겠고요. 그러면 148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주택시장. 얘는 거의 출제가 분석하면 여기서는 별로 공부할 게 없는데 한 장만 넘기시면 150페이지요. 150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있죠. 주택의 여과과정. 요거는 중요합니다. 여과과정은 중요한데 얘는 지금 공부도 되겠지만 또 어떤 책들은요. 여과과정은 어디서? 정책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여과과정은 따로 정책에 넘어가서 정책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잠시 보류, 정책에서 봅니다. 그러면 시장 끝났어요. 끝이 났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155페이지 제2절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지 선정이 되는데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로 나게 되면 지금 목차 보고 전체를 보겠는데요. 155페이지 네모 1번 지대 이론.
3장 넘어가요. 4장 넘어가죠. 163페이지. 163페이지 보시면 도시 공간 구조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지대론이건 공간 구조론이건 여기서 매년마다 한 문제는 꼭 나와요. 2문제도 잘 나오고요. 지대론과 공간 구조론이 되고요. 다음 파트를 보시면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있죠. 부동산 입지 선정. 그러니까 지금 목차가 큰 게 3가지입니다. 지대론, 공간 구조론, 입지 선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방이 나름인데요. 저는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입지 선정. 되게 책에 내용은 똑같지만은요. 주로 이제 구성 형태가 입지 선정을 공부한 다음에 지대론과 공간 구조가 나오거든요. 저는 먼저 입지 선정을 먼저 보도록 하니까 168페이지부터 먼저 공부한 다음에 앞에 걸 봅니다. 168페이지요. 입지 선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168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를 보시면 이제 입지 선정이 나옵니다. 물론 입지 선정하게 되면 뭐가 포함된다? 지대론과 공간 구조론입니다. 최근 시험은 여기서 출제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몇 문제 정도? 주로 3문제에서 4문제. 주로 4문제 보세요. 4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꽤 많이 났습니다. 입지, 지대론, 공간구조 여기서 무려 문제가 6문제가 나왔거든요. 작년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올해 시험은 한 보통 4문제가 잘 나오니까 4문제점 보시고요. 그러면 입지 선정의 목차부터 본다면 목차부터 본다면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입지 선정의 의의가 뭡니까? 의의. 두 번째, 주요 입지론입니다. 이 2가지예요. 그러면 의의는 초창기는 출제됐지만 요즘 시험은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가볍게 의의를 본다면 입지 선정의 의의가 뭐냐?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단어 2개만 떠올리자. 혹시 괄호되어 있죠? 괄호되어 있죠? 이렇게. 자,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자, 부동산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토지를 찾거나 또는 용도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입지 선정이 나왔다면 부동산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이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용지나 용도를 찾는 것이다. 이때 용지를 찾는 것을 예를 입지론 이렇게 불러요. 입지론. 용지를 찾는 것은 입지론이다. 반면에 용도를 찾는 것은 적지론이다. 적지론. 따라서 입지 선정은 토지나 용지나 용도를 찾는 것인데 결국 입지론과 적지론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추가적으로 화살표 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입지 선정을 하는 그 기준은요. 한마디로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하자. 예를 들면 주로 주택은요. 쾌적해야 됩니다. 주택은 쾌적성이 높은 곳에, 상가는요. 수익성이 높은 곳에, 그다음에 공장은요.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입지를 하자.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는요. 자, 시험은 거리와 좀 멀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고요. 자, 교재 봅니다. 168페이지 1번. 자, 1번 목차 앞에다가 그냥 X 해버려요. X 하세요. 요즘 시험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봅니다. 자, X 하면서 목차 1번. 입지 선정의 의의 있죠. 제목에다가 적어줘요. 화살표. 용지, 용도. 그래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 하면서 넘어갑니다. 굳이 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 있죠. 입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
이것도 화살표, 이것만 적어주세요. 화살표, 유용성이 높은 곳. 그리고 이 파트는 최근 시험은 거의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목차 2번인데요. 자, 2번 목차. 주요 입지론입니다. 주요 입지론. 여기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이제 강의 도서 보시면 주요 입지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주거 입지와 산업 입지가 돼요. 주거 입지와 산업 입지이다. 사실 주거 입지도 우리 시험은 출제가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시험은 약해요. 그럼 이제 산업 입지하게 되면 세 가지 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다. 그러면 이제 1차 산업하게 되면 주로 농사지 있죠. 그래서 농업 입지. 1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하게 되면요. 공업이죠. 공업 입지. 공업 입지가 되고. 3차 산업하게 되면 상업 입지.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시험은 상업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1등. 여기서 매년마다 거의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봤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상업 입지. 그래서 입지만 나왔다면 특히 상업 입지가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다음에 상업 입지가 아니면 2등이 뭐지? 2등. 2등이 바로 공업 입지. 얘는 2등. 그래서 사실은 입지하게 되면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뭐지? 상업 입지. 두 번째는 뭐가 된다? 공업 입지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얘가 양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리면 진도 못 나갑니다. 좀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상업 입지는요. 자, 오늘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리고 그러면 이제 3월달, 4월달 다음 과정은요. 얘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설명드렸잖아요. 다음 과정은 얘는 지나가고요. 나머지 입지, 나머지는 이제 언제 한다? 3월달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상업 입지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 169페이지 목차 2번 상업 입지가 나옵니다. 1번 상권의 개념. 1번 앞에다가 X 하세요. 그냥 패스합니다. 안 봐도 시험과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괄호 2번요. 상권의 측정 방법. 괄호 2번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괄호 3번 상권의 획정 기법. 얘는요. 부담 갖지 말고 읽어는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자, 4번부터가 집중 출제가 돼요. 4번부터. 지금부터 학자와 이론들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4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장 넘기니까 173페이지. 괄호 5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괄호 5번에다가 요거 할래요. 샵 표시. 계산 문제. 괄호 5번은요. 샵 표시하시고 계산 문제를 확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한 장 넘겼어요. 175페이지. 6번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 괄호 7번 허퍼의 확률 모형. 괄호 7번에다가 샵 표시. 계산 문제 확실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몇 장 넘기니까 180페이지요. 180페이지. 괄호 8번이 있죠. 넬슨의 소매 입지론.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종류들이 모두가 상업 입지가 된다.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괄호 4번이죠. 자, 교재는 170페이지 괄호 4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입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오른쪽 페이지 171페이지 보니까 자, 윗부분에 파란 네모 플러스 파란 글씨 쌓았죠. 중심지 계층의 종류 세 가지. 1번 고차 중심지, 2번 중차 중심지, 3번 저차 중심지. 요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고차, 중차, 저차 세 가지인데요. 얘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뒷페이지에 뒷페이지. 자, 강요도 보시면요. 1번 중심지의 종류, 2번 성립 조건입니다. 1번 중심지의 종류. 그러면 강의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 있습니다. 삼각형. 자, 요거 보시면서 그대로 3등분 해줘요. 3등분. 3등분. 자,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다. 얘가 바로 고차. 고차 중심지가 되고요. 가운데가 중차. 가장 아래쪽이 저차 중심지가 됩니다. 고차, 중차, 저차 중심지. 예를 들면요. 고차 중심지 하게 되면 땡땡땡땡. 예를 들면 서울의 시청이다. 시청. 시청이 돼요. 그러면 자, 얘가 서울입니다. 서울. 크잖아요. 서울이다. 서울 여기에 시청에서 시청. 시청은요. 어디까지? 서울 전체를 전부 다 관리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규모가 커요. 거리도 멀리 적용되고 시청은 개수가 몇 개? 한 개. 한 개니까 가장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아래쪽에 저차는요. 여러분들 동네만 나봐겠죠? 옛말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자, 한 동네마다 여기를 관할하는 자, 주민자치센터, 쉬운 말로 동사무소가 있죠. 얘는요, 자가, 얘가 바로 저차가 돼요. 그러니까 규모도 작고, 거리도 짧고. 오늘은 개수가 몇 개가 되겠지? 서울이면 아마 100개가 훨씬 넘어갈 거예요.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동사무소로 쓸게요. 동사무소. 얘가 저차 중심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죠? 예, 구청.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그러니까 서울이면 전부 다 총 몇 개 구가 있더라? 25개. 예, 25개 구니까. 그러니까 얘가 바로 중차가 되고요. 구청.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100개가 넘어갑니다. 구청은 몇 개? 25개. 시청은 하나.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죠. 적어지니까 무슨 형? 삼각형. 다른 말로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종류 세 가지 따라오셨죠. 요거부터 정리하자. 자, 교재는요. 한 장만 넘겨서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자, 동은 8번 보게 되면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의 요약. 항목이 많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번 3개 묶어주고요. 3개만 묶어주세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기역번, 고차 중심지일수록 자, 시청도 올리고요. 거리가 멀고 저차일수록 거리가 가깝다. 니은번, 고차 중심일수록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디귿번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저차에서 고차로 올라갈수록 중심지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다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앞페이지 봅니다. 앞페이지 보시면요. 171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줄래요. 2번은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고 3번은요, 최소 요구치다. 2번, 3번 묶어줍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지금부터 또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2번 성립 조건입니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입니다. 근데 강의 노트 보게 되면요, 이렇게 네모가 2개 나와 있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분명히 적으면서 너는 힘을 팍 주고요. 확실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 최소 요구치입니다. 최소 요구치. 오른쪽이 뭐냐? 재화의 도달 범위가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이다. 재화의 도달 범위. 이럴 때 중심지가 성립이 되는데요. 다시 위에 그림 보면서요. 자, 중심지 종류가 3가지죠. 고차근, 중차근, 저차근. 이 모두가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가 헷갈리니까요. 일단 암기부터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면서 확인합니다. 최소 요구치는 언제나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반복합니다. 최소 요구치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또 반복합니다. 최소 요구치 요구. 동그라미. 앞으로 학교론 시험에서 요구자만 나왔다면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투자해서 기억나시죠? 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뭐가 더 커야 되지?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잖아요. 이때 항상요,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예. 학교에서 항상 요거가 나왔다.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항상 둘 중에 뭐가 더 크다? 최소 요구치보다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얘가 뭘 말하느냐? 쉬운 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최소 요구치는 최소한의 수익입니다. 최소한의 수익이다. 도달 범위는요. 쉬운 말로 예상되는 예상 수익이다. 예상 수익이다.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장사를 해요.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면 최소 수익이 커야 된다. 예상 수익이 커야 된다. 당연히 얘가 커야 됩니다. 예상이 커야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그림으로 확인.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요. 최소 요구치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 백화점 하나를 지으려면 인구가 몇만 명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한 10만 명 잡을게요. 인구가 10만 명 도시라면 이때는 이제 이럴 때 백화점을 지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최소한 백화점을 지으려면 인구 얼마? 10만 명. 얘가 바로 최소 요구치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몇만 명? 10만 명. 그러면 얘가 뭐죠? 최소 요구치. 이래야지 백화점 짓는데요. 이럴 때, 자, 예상 인구는요.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백화점 지으려면 10만 명은 최소한 돼야 되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5만밖에 안 돼요. 백화점 지어, 안 지어? 안 짓잖아요. 얘가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안 지어요. 안 지으니까 중심지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백화점은 몇만 명, 10만 명. 자, 10만 명이 돼야지 백화점 기본적으로 최소한 짓는 건데, 이때 이 도시 인구가요, 이만큼 20만 명입니다. 백화점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이럴 때 중심지가 성립이 되는데요. 요 그림이 바로 책을 보니까 그림이 있죠. 박스. 동그라미 그림이 있잖아요.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가 커야 된다?
최소 요구치는 언제나 작아야 되고 최소 요구치보다는 도달 범위 얘가 더 클 때 하나의 중심지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공부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171페이지 2번, 3번 묶었잖아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뭡니까? 하게 되면 첫 줄 중심지나 재화의 서비스를 정하는 최대의 범위를 가리키는데 즉 두 줄 밑줄 하세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의 중심지로부터 어느 경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 밑줄 하시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가 되는 점까지 거리다 0 동그라미 0.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는데요. 우리 시험은요. 0을 싹 바꿔버려. 뭘로? 1로. 1이 된다 틀린 말입니다. 1이 아니고 뭐가 돼? 0, 0.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재화의 도달 범위, 3번요. 최소 요구치를 합한 것이 4번입니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인데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밑줄 하세요.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한다. 암기되었죠? 항상 요구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요구는 작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를 보았고요.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73페이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상권이라고 공부하는데 사실,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라든지, 지금 몇 번입니까? 고로 5번,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 뭐, 뒷페이지 보시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다음에 허브의 확률 모형, 확실히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를 하지만은,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실제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요, 중개 실무해 보시면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쓰거든요. 크리스탈레가 왜 필요합니까? 뭐 레일리 소매 인력 붙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시험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개 실무하시면 우리가 입지만 나왔다면 입지. 앞으로 책을 읽든지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요거밖에 없어요. 교교상자예요. 교교상자. 내가 입지 전부 다입니다. 그래, 교는 뭐지? 교통. 아파트 생각해요. 아파트.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얘는 뭐지? 교육입니다. 교육. 상권이 좋아야 돼요. 상권. 자연입니다. 주변에 공원도 있어야 되고 강뷰가 좋아야 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입지하게 되면요. 교교 상자만 따지거든요. 요 순위를 따지는데 얘가 전부 다인데요.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해요. 앞에서 뭐 별걸 다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실무와는 전혀 뭐 맞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과 실제가 현실이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건 뭐 실무에 필요하지 않다고 치더라도 시험에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무조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일단 시험 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5번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바로 6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다음에 7번 허퍼의 확률 모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비교되어 있죠. 먼저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학차는 랠리가 되고요. 다음에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결론은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했어요. 이것이 확률 모형이고요. 그래서 둘 다 비슷비슷해요. 하늘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자, 1번 괄호되어 있죠. 이 괄호에다가 뭘 쓰자? 도시. 괄호. 도시를 단위로 한 상권 이론입니다. 도시 단위의 상권 이론입니다. 도시. 다음에 허퍼의 확률명은요, 괄호되어 있죠. 이 괄호는요, 도시가 아니고 점포, 상점. 상점을 단위로 한 상권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점이 출발이 달라집니다. 도시와 상점입니다. 두 번째. 자, 도시를 다루니까 도시가 얼마나 큽니까? 크니까 바로 거시적 분석입니다. 상점은 작아요. 작으니까 바로 미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게 되면 가끔씩은 확률 모형은 상점을 단위로 하니까 상점은 고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행동입니다. 상점을 출입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분석이다? 미시적 분석인데요. 얘만 싹 바꿔서 거시적 분석, 얘만 바꿔서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미시적 분석입니다. 자, 지금부터 3번부터 눈에 힘을 주세요. 3번부터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3번이 뭐죠? 고객 유인력입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고객 유인력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식은 빈 가로 되어 있죠. 가로 맞죠? 왜냐면요, 공식은 간단한데요, 필히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분 뭐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분자가 인구수가 되고요. 분모는 거리의 제곱입니다. 거리의 제곱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음에 확률 모형은요, 역시 공식 중요합니다. 분자 보면 돼요. 분자가 매장 면적입니다. 매장 면적이다. 다음에 분모는요, 거리의 제곱이다. 제곱. 자, 유혈점은요, 비슷비슷한데, 자, 이때요, 제곱은요, 강의 더 아래 보게 되면, 예를 다른 말로, 아래 보니까 뭐죠? 공간 마찰 계수다. 얘가 바로 공간 마찰 계수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찰 계수는요, 1을 주기도 하고 2를 주기도 하고 3을 주기도 하고 주기 나름인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2를 지시하거든요. 2를. 주로 계산 문제에서는. 2가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주로 2성이다. 그래서 이때 2를 주니까 2성인데 만약 1을 주면 1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로 2를 많이 쓰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자, 도시를 다루는 도시. 자, 도시니까 그 도시가 인구가 10만이다, 50만 명이다 하니까 인구수가 들어가지, 인구수. 허퍼는 상점이죠. 상점이니까 점포는요, 뭐가 들어가지? 점포의 면적 들어갑니다. 공식도 쉽게 비교되고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도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면, 자, 도시죠. A 도시. 다음에 B 도시가 있대요. A 도시와 B 도시. 자, 이 그림 보시면서 A 도시와 B 도시가 인구가 똑같습니다. 크기가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으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한 가운데 C라는 동네가 있다면요, 크기가 똑같으면요,
끌어당기는 힘은요, 반반씩 1대1로 반반씩 똑같이 끌어당긴다. 따라오셨죠? 얘가 기본 전제가 됩니다. 이때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바로 고객 유인력입니다. 얘를 바꾸겠습니다.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고 A가 이만큼 크대. A 도시가 이만큼 크대. 몇 배? 2배. A가 B보다 몇 배나 크다? 2배나 크다. 자, 2배나 클 때는요, 이렇게 2대1이 된다. 따라오셨죠? 유의할 점은요, 2배나 크니까 2대1인데 이때는 반드시 루트를 씌워주자, 루트. 루트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몇 배나 크다? 루트 2대1만큼 많이 잡아당긴대요. 그러면 왜 루트가 됩니까? 루트가 됩니까? 이거는요, 절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레일리가요, 이 과정을 미분, 적분 복잡하게 수학적으로 다 풀어보니까 결국은 루트 배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트는 과정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2배가 크면 루트 2가 되고요. 3배나 크면 루트 3이 되고 10배나 크면 루트 10이 되겠네. 되시겠죠? 따라서 도시가 큰 만큼 루트 배수만큼 많이 잡아당긴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공식 보시면서 결국 분자 인구가 많을수록 수학적으로 이 값은 커진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무슨 관계? 비례관계. 얘가 커지면요, 반대로 분모는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강의부터 보게 되면 화살표. 화살표. 인구의 크기는 비례한다. 도시 인구수가 많아서 많이 잡아당긴대. 당연한 말입니다. 다음에 분모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관계다. 얘가 가장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얘는 이론 지문, 얘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론 지문은요, 바꾸니까 틀린 말이지. 바뀌면 조심하시고. 자, 다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지, 제곱을 싹 빠지고 그냥 거리의 반비례도 틀린 말입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자, 요 과정을 지금부터 책을 보고 확인해요. 책을 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요. 세 번째 줄.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유인력은 지금부터 밑줄입니다.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형성된다. 밑줄.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 공식은 눈에 들어오죠. 제가 적어드렸고. 자,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거 보세요. 요 그림 봅니다. A 도시가 2배나 크면 항상 루트를 씌워서 루트 1의 1만큼 많이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작은 놈은 적게 잡아당기네. 그러면 이제 요 거리 잘 보세요. 자, A 도시가 큰 경우는 A 쪽으로 멀잖아. 그러면 B는 작잖아요. B 쪽으로는 멀다, 가깝다. 쉬운 건데 기억하세요. 자, 요 질문을 자주 물어요. A 도시가 큰 경우는요, 당연히 B를 물어요. 우리 시험 지문은. A 도시가 클 때는 B 쪽으로 가깝다. 이렇게 시험 지문합니다. B 쪽으로 멀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B 쪽은 가깝게 잡아당기니까 작은 B 쪽으로 가깝다. 요 지문이 잘 나옵니다. 요 지문이 교재 보시면 교재 보시면요. 또 그다음에 2번 상권의 분기점 경계를 보게 되면 기역번, 니은번이 있죠. 기역번, 니은번. 자, 니은번 보시면요. A 도시 인구가 B 도시보다 크다면 많으면 한 줄 내려서 즉 상권의 경계 분기점은 작은 도시 B 쪽으로 가깝다. 가깝지 멀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을 보았고요. 근데 얘는요, 뭐라고 했지? 계산 문제가 나와,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물론, 우리 책 뒤에는요, 계산 문제가 나오지만은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른 프린트 보시면요, 계산 문제 예제가 나올 겁니다. 상권 이론 계산 문제 맨 마지막 페이지. 찾았습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끝 페이지. 있죠, 그죠? 예. 프린트 맨 끝 페이지 보게 되면 상권 이론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1번,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 2번, 허퍼의 확률명. 둘 다 뭐지? 계산 문제. 그러면 이제 1번만 봅니다.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은 박스 공식은 이제 알죠? 공식 나왔고, 그러면 이제 아래 1번 문제가요. 끝에 보니까 기출문제죠. 언제 나왔다? 17회 때. 17회 때. 자, 1번 문제 풀어봅니다. 도시 A와 B 사이에 도시 C가 있습니다.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와 B로의 인구 유인력,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그림 봅니다. 그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와 B. 도시 A가 있고요. 도시 B가 있고. 다음에 도시 A가 있고 B가 있고 가운데 C가 있죠. 자, 그림 보고 좀 불러줄래요? A 도시 인구는 몇만 명? 7만 명. 그러면 A까지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예요? 10킬로. B 도시 인구는 몇만 명? 42만 명. B 도시 거리가 몇 킬로? 20킬로. 자, 이 그림 보시면서요. 크기가 다르고 거리가 다르잖아. 이럴 때 문제는 뭐 묻습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 요거하고 잡아당기는 힘. 요 비율을 구하라. 고객님 비율 구하래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숫자는 넣어줍니다. 인구 나누기 거리 제곱입니다. 계산하면 A부터 구하자. A부터. 자, A 구합니다. 인구가 얼마? 7만 명. 거리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거리의 제곱이다. 간단합니다. 계산하면 700이 나와요. 700. 다음에 B도 가자. B도. 인구 얼마? 42만 명. 거리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입니다. 계산하면요. 1050이 나와요. 그럼 합해볼까요? 자, A하고 B를 합해보죠. 합하니까 얼마가 된다? 1750이죠. 1750이다. 합해서.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자, C, 도시에서 전체가 1750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A로 얼마가 간다? 700이 가겠지. A로 700이 가겠지. B로는 몇 명이 간다? 1050이 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B를 구하면 됩니다. 자, A, B를 구하자. 그럴 수 있죠. A는 B를 얼마? 전체가 1750이니까. 1750 중에서 몇 명이 가겠지? 700이 가다, 700이. 700이 가더라. B는요, 전체가 얼마? 1750. 몇 명이 간다? 1050이 간다. 계산하면 40%, 0.4가 나오고요. 계산하면 60%, 0.6이 나옵니다. 따라서 비율은요, A 도시로 40%, B 도시로 60%, 40%, 60%. 정답 2번입니다. 2번. 자, 이상으로 레일리 법칙도 계산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풀었고요. 다시 교재 봐요. 175페이지. 175페이지 보시면 6번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은요, 아주 가끔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얘는요, 1번 보게 되면 레일리의 법칙을 응용한 것인데, 밑줄 하세요. A와 B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 밑줄.
요 말이 길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이런 문장이 안 나와. 방금 밑줄 했죠? 밑줄에다가 적어줍니다. 간단하게 짧게. 상권의 경계 지점이라고 적어줘요. 이 말이 얼마나 쉬워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상권의 경계 지점을 파악합니다. 경계 지점. 상권의 경계 지점. 자, 다시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계산을 풀었잖아요. 자, 이렇게 푸니까 C 도시는요, 40%가 A로 가고, 60%가 B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지점. 이 지점에서 40%가 A로 가고 60%가 B로 가더라. 이 빨간 지점이 있죠. 얘가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러니까 얘가 바로 상권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다. 요거 구하는 요 지점이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됩니다. 얘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2번 보게 되면 공식 있죠. 공식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분자 분모인데 대도 함께 분모 보니까 루트 또 막 AB가 막 나오잖아요. 이런 공식을 암기하고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푸는 다른 해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이 계산 공식 없이 요령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허프의 확률 모형은요, 조금만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